자, 오늘은 모의고사 2편과 그 다음 교과서 1편을 함께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빠요. 그래서 한번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하시죠. Ready, go! 첫 번째 지문입니다. 24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항번호 33번부터 38번까지의 순자와 홉스의 국가관, 정확히는 이제 인성관과 국가관을 모두 아우르는 이러한 얘기이긴 한데요. 네, 국가는 어떻게 통치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국의 순자라는 성인을 아마도 성악설이라는 언어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성악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익을 좋아하는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죠? 악하다. 그 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간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태어났으니 본성적으로 그러면 그래야만 하는가? 근데 인간은 성만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심도 가지고 태어났다. 심이라는 것은 뭐냐?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위다. 위라는 것은 할 위자, 인위적이다. 즉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판단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것들이고, 그 위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입니다. 됐죠? 인간의 위의 핵심은 바로 예고요. 그 예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회적 규범입니다. 위계 질서입니다.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은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위계 질서는 직분과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직분, 직업에 따라서 신분이 구분되는 거죠. 사농공상, 그죠? 사가 가장 높고 그 다음 공, 농이 그 다음 높고 공, 상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것은 인간의 욕망은 긍정해요. 그래, 네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 거 긍정하는데, 그렇지만 네가 못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가 농사꾼으로 태어났으면 선비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식의 구분을 짓고 한계를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예 근본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 예는 군주다. 예 근본은 군주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항상 일관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사회 때, 그죠? 여성이 사회적으로 대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그때 당시의 가치관에서는 그게 옳은 거죠. 왜요? 그때 당시에 생산적인 일은 남성이 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생산적 수단을 만들고, 그죠? 이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꼭 남성만이라고 단언을 할 수 없고, 생각보다 여성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대마다 요구가 좀 달라요. 그때마다 예를 제정하고 백성들이 나쁜 마음 품지 않고 올바른 마음 품을 수 있도록 계속 교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다? 교화하고 교정해주는 사람이 뭐다? 군주다. 그래서 군주가 예로서 바로 살아야 나라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가지문입니다. 될까요? 그렇다면 다음은 홉스에 대한 지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가 살던 17세기에는요 종교전쟁과 내전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이 왕의 권한이란 걸, 그리고 국가의 권한이란 걸 신께서 내려주셨다면 신이 저 병신 같은 애들한테 권한을 내려줘서 우리가 이런 종교전쟁과 내전으로 해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죽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식으로 이제 의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홉스가 초기에는 우리 인간이란 건 어떤 존재인가? 그랬을 때 그 자연 상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연권, 즉 절대적 자유를 갖고 있고 자기 보존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려는 것들에 대해서 다 맞서 싸워야 하고 대응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모두를 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나와 내가 아닌 것에 대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냐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기보단
어떻게 하길 바란다.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어떤 것을 계약하느냐. 서로 간에 적대적인 행위를 금지한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았던 자유의 시대는 아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자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통제력을 지닌 통치자가 있다. 근데 그 통치자가 만인에게서 다 받은 권리를 양도받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주 힘이 세고, 그런 힘이 센 존재가 국가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리바이어던과 같은 국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즉 리바이어던은 괴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강력한 힘을 지닌 괴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괴수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스스로를 부정적인 행위에 놓지 않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국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군주는 강한 통제력이 아니라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약간 통제해야 된다는 것으로 약간 다르다라는 것까지 인지를 한 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문을 읽으시고요.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이합니다. 자, 문제를 풀이한 후에 채점을 마친 후 혹시라도 틀린 문항이 있거나 맞췄다 하더라도 애매하다, 근거를 대기 힘들다 하는 선지가 있다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이한 후에 저는 지문 해설을 하고 문항 해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음을 알립니다. 시작합니다.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네. 이와 동시에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혼란의 시대인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꾀모 차질색,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다. 이 시대가 뭘 얘기하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했어요. 악이라고 규정했어요. 뭐를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했어요.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성이 원인이 돼서 악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성인 것이고, 이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 성 때문에 뭐가 생겨요? 악이 생겨요.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쫓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욕망, 내면의 성을 쫓다 보면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고,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무질서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인간이 성뿐만이 아니라 심도 타고났기에 인간다워질 수 있고 성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심도 타고났기 때문에 심도 타고나서 인간다워질 수 있고 사회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지. 즉 성은 합리적인지,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서 성을 통제한다. 심이 성을 통제해.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물어보자. 이러한 심의 작용이 뭐니? 성을 통제하는 작용이요. 성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서 통제하는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을 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으로 계속 판단하면서 가는 거니까 의식적이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경험을 하면서 판단하는 거니까 후천적인 것이야.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위라고. 군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예를 언급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예란 위를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일찍이 사회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앞선 성인이 만들어낸 것이 예고, 사회가 혼란되지 않도록 만들어낸 규범이 바로 예다. 이는 사회적 규범은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개개인이 지켜야 되는 도덕 규범이기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개인의 도덕 규범이니까 나라를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이 되는 거지.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 직분을 정해놓고 그 직분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고 한계가 돼. 그래서 직분을 넘어서는 욕망까지는 가질 수 없지만 욕망은 마음껏 가져도 된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누구 생각이라는 거야? 순자의 생각이라는 거지. 자, 다음 문단. 이때 순자는 군주를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군주를 그의 역할을 중시한다. 군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당대의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해야 되네. 그러니까 공통된 원칙은 지키되 그때그때마다 예를 조금씩 제도로 정해야 돼. 조금씩 바꿔나가야 돼.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주고 너는 사, 너는 농 이렇게 직분을 정해주고 그들을 가르쳐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성은 교화돼. 성은 원래 악하지만 교화돼.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성이란 건 교화돼서 선에 이를 수 있어. 순자는 당대 사상가들과 달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인 상황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순자를 통해서 가져가라는 것이 이 글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됐죠?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종교 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웠다.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란 왕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렇다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움에 이상하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자꾸 나고 싸움이 생기지? 이렇게 의문을 품은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는 건 신이 아닌 인간이다. 인간 중심적 사고가 들어갔네요.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자연 상태. 홉스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의 목적은 뭐다? 자기를 보호하고 존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이를 자연권이라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이건 본능이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그는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을 만인의 투쟁이라고 명명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나 내전 같은 것이 일어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건 자연 상태와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렇죠? 계속 싸워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평화와 안전을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라고 일컫는다.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기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뭘 생각했다?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걸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해야겠다. 왜?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 됐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은 목적은 자기 보존에 있어요. 그래서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과 개인은 상호,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는다. 서로를 해치지 않는 것에 대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 그래서 제도로서 그걸 못하게 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쉽게 파기될 수 있다. 쉽게 깨질 수 있다. 이 계약의 불안전성, 어떤 불안정성이 있는데, 그죠?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 쉽게 파기된다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즉 앞문장으로 하면 상호의 적대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할 강제력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닌 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고 자신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한다. 첫 번째에서는 우리 서로 상호적 적대적인 행위 중지해,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통치자한테 혼난다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통치자가 바로 뭐다? 국가다 라는 얘기에 전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국가가 탄생한다. 리바이어던은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홉스는 이를 통해, 리바이어던을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것이다.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 권력의 실질적 행사 주체, 국가 권력을 실제로 행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다. 어떠한 위험? 상호 적대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다. 누구는 앞문장 통치자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된다. 이해되죠? 이 정도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넘어가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이 아닌 인간에게서 찾아서 매우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있다는데, 여기에서도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본성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 두 번째,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와, 현실을 개선하는 사상가 누구죠? 순자의 견해와 그 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순자의 사상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요.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는데, 여기에서는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이 없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군주의 개념은 어떻게 성립되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군주가 중요하다라는 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야기한
사상의 탄압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특정한 사상을 탄압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X고요.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럼 지도자의 위상을 위상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 과거에는 지도자의 위상이 낮았는데 현재는 높다거나 과거에는 높았는데 현재는 낮다. 식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역시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자, 34번입니다. 가의 군주와 나의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가의 군주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는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이 교화돼야 돼요. 그죠? 악했던 본성이 교화되는 것을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 가에서 가능합니다. 그죠? 2번. 통치자는 나의 통치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통치자는 신이 아닌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에게 위임받았는가라고 하면 자신들의 보존을 위해서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틀렸어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3번 군주는 백성을 사회적 위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인도하고 라고 했을 때 군주 사회적 위치가 여기서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바꿔주세요. 직분 혹은 신분이 되겠죠. 여기는 바로 직분. 같은 말이고 인도했다, 이끌어줬다. 통치자는 개인들의 상호 적대적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맞고요. 4번 군주는 예를 바탕으로 한 교화를 통해 뭘 통해? 교화를 통해 통치자는 강력한 공적 권력을 바탕으로 한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를 도모한다. 군주는 뭘 바탕으로 해? 예를 바탕으로 해. 그러한 교화를 통해서 오케이, 사회 질서를 도모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5번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 잠깐만 4번 다시 해야겠다. 4번 다시. 군주는 예를 바탕으로 한 교화를 통해 네. 그 다음 통치자는 강력한 공적 권력을 바탕으로 한 처벌을 통해 네. 사회 질서를 도모한다. 두 가지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도모한다. 네. 가능하죠. 그 다음 5번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네, 사회적 역할을 이행해야 될 책무를 갖습니다. 그죠? 군주는 백성을 교화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예의 길로 이끌어서 백성들이 교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책무를 하고 있고요. 통치자는 뭐다? 서로 간에 적대적 행위가 없도록 그리고 적대적 행위가 생기면 벌을 주어서 적대적 행위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35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기억합니다. 기억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직분을 통해서 신분적 차이를 왜 두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게 굉장히 많이 틀린 그 문항이기 때문에 제가 선지를 좀 상세하게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서술어를 잡으십시오. 서술어를 잡으세요. 그러면 두 가지의 서술어가 보일 겁니다.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의 요구를 좀 더 강조했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이 욕망을 아무리 부리더라도 신분이라는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으니까 사회의 요구를 좀 더 강조한 것은 맞고요. 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란데 여기 이 글에서 심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꺼낸 적이 없고 우리가 추론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X입니다. 여길 제일 많이 선택했더라고요. 그 다음 인간의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여 라고 했을 때 성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고 심이라는 건 긍정적 요소니까 구분을 했고요.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대충 보면 맞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건 기존에 없었던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기존의 도덕적 기준은 뭐였고 새로운 건 뭐냐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그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다음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여 라고 했는데, 체득하다란 말은요, 몸체자의 얻을 득자로서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여 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예라는 것은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나라의 통치 규범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두 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음 서술어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했다. 사회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란데, 사회적 자원과 재화가 적절하게 분배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기억 주변에 있는 정보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직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럼 그렇게 되면 사회가 무질서하지 않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이 무질서의 반대말로서 5번의 정도의 표현이 나온 겁니다. 지문에 해당 문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추론할 수는 있다. 여기는 추론할 수 없는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니은입니다. 사회계약입니다. 홉스가 얘기한 사회계약. 개인의 자유권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맺은 것이다. 맞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맺은 것이 맞습니다.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데, 향유하다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울릴향 놀유, 영어로는 enjoyment, 자유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들은 자기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3번 개인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공동의 힘을 제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동의 힘을 제지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두 번째 계약의 단계의 계약과 달리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 그죠? 첫 번째 단계는 제재 수단이 없다가 두 번째부터 제재 수단이 생겨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개인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개인의 권리 양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두이기 때문에 와 달리가 아닌 모두로 바꿔야겠습니다. 따라서 5번 선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개인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권리 양도라는 건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 계약이 있고 첫 번째 단계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계약 같은 경우는 자유권을 포기한다는 말까지는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넘겨준다는 말까지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개인의 권리 양도는 공동의 힘을 개인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 공동의 힘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권리의 양도된 권리의 합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권리 양도가 여기서 일어난다.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번 선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가의 순자와 나의 홉스의 입장에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생물학자인 게릿 하디는 공유지에서의 자유가 초래하는 혼란한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한 목초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를 들어 이를 설명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 한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많은 소떼들을 목초지에 풀어놓는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다른 목동들도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고 결국 목초지는 황폐하게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자유가 초래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얘기하고 있어요. 1번 선지.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행했다면 올바른 일을 행했다면 목초지의 황폐화라는 부정적인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다. 그렇죠. 홉스는 목동들이 처한 상황은 공유지가 있었고 공유지가 황폐화되는 상황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발현된 자연 상태다. 그죠? 왜 우리 소들이 제일 잘 먹고 잘 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신의
자기 보존을 위해서 소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될 거냐. 그랬을 때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홉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겠다.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뭡니까? 예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 순자는 성을 그대로 쫓는 모습으로, 그 다음 홉스는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목동들의 이기적 행동을 지적하겠다. 그러면 목동들의 이기적 행동은 부정적인 것이고, 순자가 생각하는 성을 그대로 쫓는 것도 부정적인 것이고,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권을 행사하는 것도 부정적인 것이니까 그렇다. 5번. 순자와 홉스는 모두 목동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목동들이 뭘 느껴요? 공포를 느끼게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거다.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누구냐?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홉스고요. 순자는 목동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교화하게 되면이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부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혹시라도 모든 것을 틀렸음에도, 다시 38번. 혹시라도 모든 선지를 맞았음에도 38번 하나만 틀린 친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는 2점짜리의 어휘 문제를 2문항씩 내고 그것에 의해서 변별당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만큼은 제가 드린 챗 GPT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반드시 단어를 묻고 이해하는 절차를 꼭 걷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문구의 암소입니다. 역시 이거 다운받으셨을 거고, 갈래, 농촌 소설이죠? 네. 일단 농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 약간 비판적인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향토적, 그죠? 진짜 그 시대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고, 약간 시골 느낌이 난다. 뭐 농촌 소설이니까 당연히 향토적, 토속적 될 수 있고요.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농촌 사람들의 경제적 소외와 갈등, 그리고 농촌의 몰락과 해제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업화가 막 변화하는데 농촌 사람들은 산업화가 변화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내가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면 아마도 5년 정도 뒤가 되면 엄청난 사람들과의 격차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다. 됐죠? 작품을 작품을 함께 읽을 건데요.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꾹꾹 눌러서 필요한 내용 전부 담아서 설명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들으려고 노력하진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정돈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읽기와 큰 차이가 없다면 바로 풀이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풀이로 넘어갔을 때 틀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궁금한 선지가 없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시간 아끼시고요. 시작하시죠. 일단 이 작품은 황씨가 나와요. 황씨라는 사람은 원래 그죠? 약간 간의 수공업과 같은 형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면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공장이 있는 곳으로 와요. 갑자기 공장이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럼 공장에서 만드는 그 카시미론이라는 어떤 제품이 있었고, 그 카시미론이라는 제품이 어때요? 그쵸? 생각보다 질도 괜찮고, 인조직물이지만 질도 괜찮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양을 생산해내는 거죠.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의 변화에 그냥 무디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된통 큰 손해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황씨의 모습이고, 산업화의 변화에 의해서 피해받은 농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략 이후에는 자기의 사업 자금을 내줬던 선출에게 돈을 갚고자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소가 죽는 이러한 일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운명론적인 차원의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잠깐 들게 하는데요. 그러한 변화가 있는 이 소설을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꾹꾹 눌러 담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구간만 집중적으로 듣는 식으로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황씨는 바빴다. 필목 인매즘이 나는 대로. 이게 뭐냐면 옛날에 비달 한 필, 두 필 이렇게 셌던 거 알아요? 네. 그렇게 한 필, 두 필로 이렇게 딱 잇고 맺는 것이 끝나면 그 끝나는 대로 이걸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손수 둘러매고 장돌뱅이로 나섰다. 옛날에는 5일장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긴 있지만 네,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5일장을 장마다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장돌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갖다 팔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대전, 광천, 홍성, 화성, 청라, 남포, 웅천 인근에 장이 서는 대로 매장치기를 했다. 매번 장에 가서 매장을 치고 거기다 판매를 했다는 거죠. 장에서 판매를 했다. 그 무렵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었다. 그 조시로만 나갔더라면 그게 뭐냐면 그 처음에 시작한 대로만 쭉 나갔으면 지금은 흰목 젖혀가며 살아볼 텐데 목에 빳빳하게 힘주면서 살아볼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흐름대로만 쭉 갔으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놈의 방정 나온 놈의 가스미룡, 이게 가스미룡이라는 캐스미론이라는 이제 원단이고 인조직물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미룡이라는 이 현대사회 산업화에 무엇이 황씨를 어떻게 했다? 그렇죠. 망하게 했다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눈치채면 너무 좋겠죠. 네, 그죠? 봉당에 들인 공장이 초엽해, 그죠? 봉당, 뭐냐면 마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인 공장이 너무 협소해서 헛간마저 털어 들여가면서 곡간까지 털어 들여가면서 솔락솔락 재미가 들랑거렸다. 이렇게 직조공장, 방금 한 소리지만 다시 여기 방금 한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공장은 잘 돼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었던 게 바로 뭡니까? 소창직 직조공장이었죠. 이게 잘 됐었어요. 처음엔 그냥 마당에 들인 공장이 너무 좁아서 이제 헛간까지 털어서 늘려가면서 재미가 들였어요. 오래지 않아서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깨끗이 밑닦을 수 있으리라 싶은 판세로 되어 있던 거예요. 선출이한테 빚으로 썼어요. 거기서 돈하고 이자, 본전까지 내가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뭐해? 그렇죠. 이렇게 잘 됐으니까. 그리 돼가는 판에다 대고 누가 그 사업이 기우어지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냐는 말이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인근 읍내에 공업단지라는 것이 생긴다더란 소문이 왔다. 측량을 끝냈다더라니 벌써 탱크같이 생긴 것들이 내를 메워가고 있었다. 그저 시냇물을 메워가고 있었다. 공장이 두어 채 서고 이어 사람이 달린다는 기별이 잇따랐다. 그죠? 공장이 딱 서더니 사람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기별이 막 잇따랐다. 직공으로 부리던 15명의 계집애들이 들고 일어났다. 공임을, 자기들의 임금을 2배로 올려주던가 새로 선 공장으로 가게 놓아주던가 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노임, 임금, 노동력에 대한 임금, 그들의 공임, 그저 그들이 만드는 것에 대한 임금 같은 말입니다. 2배로 인상해 가면서까지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또 노임을 배로 올린데도 직공들은 장래성,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면서 무슨 핑계로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가게, 우리 공장에서 빠져나갈 생각들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이틀 동안 쟁이도 벌였으나 의견 다툼, 그죠? 싸울쟁 의견의니까 의견 다툼을 벌어졌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그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은 뒤였던 것이다. 그죠? 이미 그 여자애들은 뭐다? 옮길 때를 이미 봐두고 싸운 거예요. 일부러 싸웠네요. 새로 생긴 제가 공장과 전기기구 조립공장은 첫 달 임금부터가 황신의 소창직 공장에 2달치 품삯에 맞먹고 있었다. 첫 달부터. 그래서 인건비의 앙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했다. 인건비가 상승한 것으로 치명상을 입을 줄은 더구나 예측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그죠? 누가? 황씨가 예측을 할 수 없었다. 직공들이 장래에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만 희망성? 에? 미쳐도 곱게들 못 미치고
아니 지집년들이 알 실을 때가 되어서 알을 실른다.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알을 실는다. 뭐야? 애벨 때가 돼서 시집이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시집 가서도 불어다가 그냥 서방 공대 연락한디. 그러니까 시집 가서도 불어다가 서방, 그죠? 서방 대신 일하러 갈 거야. 아니 그러고 뭐든지 배워두면 기술이지 뭐 지술이 어디 따로 있을 게임이 하면서 이것도 다 기술인데 어따 뭐 희망성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냐. 시발 시집 가서 애나 낳으면 그 말이지 이 새끼들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무심했던 것이 탈이라면 탈이랄 것이었다. 그러니까 공장이란 것이 이렇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성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탈이었다. 넘어가서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이었다. 황씨로서 정말 뜻하지 않은 팔매가 또 한 번 날아와 그의 뒤통수를 갈겨버린 것이다. 돌팔매. 이게 치명적인 상처, 즉 내가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치명적 상처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또 있었다. 결정타였다. 그건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던 사이 세상은 기계로 기계를 만들어 일하고 있는 걸 모른 채 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요즘 여러분들 PDF 파일로 된 것을 한글이나 일반적인 그냥 형태로 옮기려면 뭘로 해요? 라고 하면 옛날엔 사람이 다 손으로 쳤어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제미나이에 올리고 추출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결과였다. 카시미론의 물결이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회오리 쳐서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회오리 쳐대기 시작했던 것이야. 카시미론, 이건 뭔데? 공장이 만들어낸 인조직물입니다. 그가 만들었던 뭐예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든 간의 수공업 물품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자의 효용에 현혹되는 촌사람들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다. 새로운 게, 카시미론 새로운 게 딱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오 이거 뭐요? 하면서 막 촌사람들이 막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카시미론의 위력도 날로 그랬다. 어느덧 황신의 기계들도 거미줄을 쓰는 날이 잦아졌다. 그러니까 공장의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젖먹이 어린애 기저귀감으로 바뀐 쓰임새 없는 백소창이나 한 장 토막에 두 서너 필 내는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급전된 것이다. 갑자기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지. 왜? 새로운 물건에 의해서. 됐어. 그래서 황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기도 했지만 도리가 없었다. 조금 늦었던겨. 다 시절 돌아가는 걸 보아가에 눈치로 허여하는 것을 황씨는 비로소 유행이란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크게 미친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이 그러나 들인 시설비는 한 푼도 못 건진 채 세상 물정에 어두웠음이나 한탄하면서 조용히 문을 닫게 되었다. 그래서 산업화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망하는 농촌사람 황씨를 보여주고 있군요. 중략 부문 줄거리. 소창직 직조사업을 실패하게 된 황씨는 암소를 키워서 선출에게 빚을 갚기로 한다. 이 글 전체를 보니까 선출이는 원래 황씨 집안의 노비였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노비에서 면천을 하고 그 자신의 원래 주인집이었던 황씨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출이한테 빚을 빌렸으니까 갚아야겠죠. 그래서 소라도 키운다. 황씨와 선출이는 함께 지극정성으로, 그죠? 선출이도 자기 돈 받으려면 암소를 키우고 그 암소가 송아지를 베게 된다. 황씨의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는 고사가 있었던 날, 그죠? 모든 일이 잘 되라 이러면서 이제 막 행사를 지냈던 그날, 황씨의 아내 고라댁은 무심코 술찌개미, 술찌꺼기를 소염물통에 넣어뒀다. 이것을 맛본 암소는, 그죠? 이게 술찌개미가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막걸리인데, 그죠? 그 쌀의 그 향기가 나는 그것이 굉장히 향기롭고, 그죠? 달죠. 이것을 맛본 암소는 광으로 들어가 술독을 몽땅 비워버린다. 술. 고라떼기 두 눈을 뒤집었으며 소란 떠는 바람에 황씨가 뛰어나왔고 선출이와 수송이, 선출이가 돈 빌려줬던 애, 수송이, 곽서방, 철호가 머슴방에서 뛰쳐나왔다. 외양간이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었다. 올라? 없니?
소 어디 갔냐? 그럼 양순이가 엄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고라떼기니까, 그죠? 양순이는 누구겠습니까? 황씨의 딸 황양순이겠습니다. 소,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 법석거리기 시작했다. 소가 없어졌으니까. 소요? 큰일 났네. 소 죽이겠는디?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마디씩 내뱉으면서 대문 밖으로 내달았다. 소가 집 밖으로 도망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술찌개미로 목을 축인 소가 거나해지자 계속 술래가 풀기는, 그들은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술찌개미로 목을 축인 소가 거나해지자 계속 술래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광이 있어. 광이 뭐야? 그러면 창고야. 창고에 소가 있다는 건 미처 생각도 못하고, 그지?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이걸 광을 곁에 두고 참지못해서 곱빗줄을 끊었다 하고 나와서 대가리와 뿔로 비벼서 광으로 들어가곤 술 한 독을 다 먹어치운 것으로 추측을 했다.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술찌개미로 목을 축인 소가 이게 술이 많이 취하니까 광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했다? 대가리와 뿔로 비벼서 광으로 들어가서 먹었다. 그래서 고라떼 간음으론 쌀 한 마를 담아 걸으면 보통 막걸리 10마리 나온다. 6마리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는 줄 잡아서 막걸리 너말 가우치를 단숨에 먹어치운 셈이다.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죠. 한 마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만한 그 장독대 하나거든요. 선출이와 황씨는 눈이 뒤집혀 있었다. 아니, 간이 뒤집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는 황신의 밤마당가 우물도랑 건너 타작마당에서 주정하는 중이었다. 소가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다. 그러니까 왜 얘가 우물가에 갔느냐? 거기서 물 마시려고.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펄펄 뛰다가 나둥그리고 빛을 걸어서 일어났다가 대가리를 쳐받고 엉덩춤이 한창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 모로 펄펄 뛰다 나둥글고 빛을 걸어서 일어났다가 대가리를 쳐받고 엉덩춤이 한창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 모로 나 자빠져서 버둥대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한갓 장승이 달리 없었다. 선출이와 황씨가 뛰어들며 고삐를 잡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두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다. 그죠? 왜? 자, 이 소가 펄펄 뛰고 있어. 그래서 대가리를 쳐받고 막 연병을 떨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승이 달리 없었다는 건 장승과 똑같았다는 얘기야. 뭘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출이랑 황씨가 고삐를 잡아. 소 고삐를 잡으려고 딱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두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어. 왜? 소가 연병을 떠는데 그 고삐 잡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제 늘어진 거야.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해버리자 황씨는 내 소 살리라고 울부짖기에도 지쳐서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고 포기. 선출이는 푸닥거리 끈한 뒤에 떡 못 얻어먹는 사나무처럼, 그죠? 싱거운 얼굴에 허수아비 옷을 벗겨 입힌 등신이 돼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푸닥거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굿을 얘기합니다. 그 무당들이 굿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잔치상을 이렇게 차려놓죠. 그 잔치상이 차려진 곳에 끝난 뒤에 보통 사람들이 잔치 끝나고 나면 그 푸닥거리 굿 끝나고 나면 떡이나 고기 같은 걸 얻어먹는데, 그것도 못 얻어먹는 사람 마냥 싱거운 얼굴을 하고 허수아비 옷을 벗겨서 입힌 등신이 돼 있었어요. 속으로 황씨가 생시 아니 목류 중이기를 바랄 쯤 선출은, 그지? 황씨가 차라리 꿈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렇게 바랄 쯤에 황씨가 선출이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봄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차라리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난 뒤의 일이었다. 즉 무슨 얘기냐? 소가 죽기보단, 그죠?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내가 등신이 되는 것 같다. 보통 이렇게 굿 끝나면 그 소가 잘 크면 자기 빚을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떡을 얻어먹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걸 못 얻어먹은 싱거운 얼굴이 될 수밖에 없고, 허수아비 옷을 벗겨 입힌 등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 없는 짓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거면 선출 입장에서 차라리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저 소가 죽어서 결국 내 빚도 못 받아내는 거 아니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
모두들 넉나가 하는 그 사이에 누군가 소리를 질러. 저 집토매 좀 가져와. 소 얼어 죽겠다. 지푸라기로 만든 이불 같은 겁니다. 누군가 집누리를 헐고 집 몇 단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윽고 마당 한복판엔 때 아닌 모닥불이 화롱화롱 올랐다. 그죠? 또 누군가는 먹은 걸 토악질시켜서 개워내도록 해야 한다고 양순이에게 맷돌에 녹두를 타오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얘가 소가 술을 마셨잖아. 아직 소가 죽은 상태가 아닌데 소가 술을 마셨으니까 이 먹은 술을 겉으로 개어내면 술이 깨지 않을까. 그래서 녹두 좀 갈아가라. 부랴부랴 맷돌에 녹살낸 녹두가루를 민근한 물에 타서 소 주둥에 한 대야 들이켰다. 워낙 의식이 불명한 판이라 시간이 가도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가 박살해도 소용없겠다는 소리만이 잦아질 무렵, 그러니까 동물 고치는 의사가 박사급이라고 해도 이건 못 고치겠다라는 소리가 자주 나올 무렵에 소는 잠이 들어버렸다. 깊은 잠이었다. 아주 실신한 개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소가 실신했구나. 날씨는 섣달 날씨였고 섣달 12월달 날씨였고 얼어 달아나는 바람은 삼경을 넘었는데 소가 어른인 마당 한가운데선 불티만이 하늘 높이로 치솟곤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었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암소는 제 한 몸만 믿고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헛멍에 벗어 던지듯 하고 결국 가죽만 남기게 된 것이다. 배신을 해도 유만부동이다. 이 괘씸한 놈아. 이 괘씸한 놈. 하면서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 덜미를 꼬집어 뜯으며 혀를 깨무는 뒤에서 고라댁은 어서 날이 새어 소 배를 가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거기서 그만이었다는 건 무슨 얘기지? 다시. 날씨가 12월달 날씨였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날씨는 섣달 날씨였고 얼어 달아나는 바람은 삼경을 넘었다. 밤이 아주 깊습니다. 새벽 1시입니다. 소가 어른인 마당 한가운데서 지금 소를 가장 소 하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소가 어른인 마냥, 그저 어른인 마냥 그 마당 한가운데서 불티만이 하늘 높이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었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암소는 제 한 몸만 믿고 걸었던 기대와 한 몸을 헛멍에 벗어 던지듯 가죽만 남기게 됐다. 죽었다는 뜻이죠. 배신을 해도 유만부동이다. 이 괘씸한 놈아, 이 괘씸한 놈 하면서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서 덜미를 꼬집어 뜯으면서 혀를 깨무는 뒤에 고라댁은 어서 날이 새어서 소 배를 가르고 태중의 새끼를 꺼내면 푹 신고와서 남편 몸보신이나 시키리라는 생각과 함께 고라댁이 아이고 이미 죽은 거 어떡해, 남편 몸보신이라도 시켜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에 모닥불에 집단을 던졌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값이니 몇 근 사두면 금음 대목까지 공국을 내먹겠다 치부하면서도 죽은 고기니까 지금 빨리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겉으론 하늘 아래 이 동네에 서고 소가 술 취해서 죽었다는 건 듣고 보기 처음이다. 아이고 우리 저기 어떡해, 황씨 어떡해, 황씨 걱정, 나도 이런 거 처음 봤네 이렇게 하면서도 속마음으로 뭐다? 야 저 고기 저거 지금 사두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서술자가 전해 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데, 서술자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죠? 시점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선생님 일단 여기서 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인칭인 것이고, 그 다음에 황씨의 내면이나 사람들의 내면을 하나씩 얘기하는 걸로 봐서 심리묘사했으니까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면 남에게 전해 들은 일을 얘기할 이유도 없고 심리묘사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서술자가 사건뿐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할 때 내면 묘사 가능하니까 가능. 주인공이 황씨가 회상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황씨가 옛날 일을 회상을 했느냐라고 하면 황씨의 회상은 소창직 직조 공장이 잘 될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직접 전달했느냐라고 하면 주인공이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가
그죠? 주인공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해 준 겁니다. 그죠? 주인공이 자기 말을 자기 입으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황씨의 이야기를 서술자가 황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직접 전달했느냐, 직접 전달한 것이 주인공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전지적 작가가 전달한 거죠. 그죠? 그래서 회상을 통해 황씨의 경험을 이렇게 적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야기 안의 서술자, 3인칭이니까 이야기 밖의 서술자인 거고요.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황씨에 대한 생각 드러내는 거. 장면마다 서술자를 바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계속 뭐가 바뀌어야 돼? 시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서술사를 바꾼 적 없습니다. 만약에 서술자를 바꿨다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그런 적이 없어서. 다음 23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황씨는 소창직 직조 사업이 어려워지자 매장치기를 했다. 아니요. 매장치기를 할 때쯤에는 사업이 괜찮았다가 소창직 직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장치기를 한 이후에 소창직 직조 사업이 어려워진 거라서 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야 맞습니다. 2번. 촌사람들은 카시미론이라는 새로운 물건에 마음을 뺏겼다. 새로운 물건이 생겼을 때 마음이 뺏기는 촌사람들의 성정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3번. 고라댁은 암소가 송아지를 베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죽은 암소를 봤을 때 저 배를 갈라서, 그죠? 빨리 송아지를 빼서 우리 남편 몸보신이라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양순이는 외양간에서 암소가 사라진 것을 처음 발견했다. 양순이가 엄니 소 어디 가시오 했을 때 고라댁이 이렇게 찾았기 시작했던 거고, 선출이는 암소가 술에 취해 날뛰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다.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다음 갑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기역 같은 경우는 직공들입니다. 소창직 공장의 직공들.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여기 그 마을 사람들이죠. 기역은, 직공은 니은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관철하다. 뚫을 관 밝을 철. 그래서 상대의 생각을 뚫어서 내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 근데 그 자기의 생각이 뭐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희망성이 없네, 노임을 올려줘야 되네, 이런 식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왜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미 다른 곳에, 그저 일자리를 구했으면서도 이틀 동안 막 말싸움을 했고 그런 장면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 그죠? 저 고기 살까 하는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갈등을 조성하고는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니은과 다른 것이 맞습니다. 2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들이라는 것은, 그죠? 기역의 입장에선 직공이고 니은의 입장에선 마을 사람들입니다. 직공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했다. 왜? 그들이 노동쟁이를 다 같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기역은 맞지만 니은은 서로 막 저 고기 좀 살까 해서 서로 야, 고기 사자고 얘기하자 이렇게 협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뀌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기역은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 하고 컴마가 있으면 그 다음에도 통해를 찾으시고,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틀려요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희망성이 없다, 장래성이 없다, 임금이 작다 등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니은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니은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저 소의 죽은 소는 고기값이 반값이다.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나요? 라고 하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고, 상황이 그래서 반전되지도 않았어요. 고기 팔아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다음 4번.
기억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니은은 당면한 상황에 대한 죄책감이 동기가 되어서 특정 행위를 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죠? 당면한 상황에 대한 죄책감이 동기가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잠깐만, 4번부터 다시. 기억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라고 했어요.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현재 상황, 어떤, 기억의 직공들의 현재 상황은 직장을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가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뒤에 2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이 특정 행위를 행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니은, 마을 사람들은 당면한 상황, 소가 죽은 상황에 대해서 죄책감이 동기가 되었다는데 그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틀린 것입니다.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신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기억의 경우는 자신들의 노력이 수포가 되었다, 물방울이 되었다, 의미 없는 거품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신들의 노력이 거품이 됐습니까? 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했던 노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다른 공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알아본 것이고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니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 마을 사람들이 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니은도 안 맞습니다. 니은의 경우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기억도 겉으로는 장래성, 희망성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마지막 25번입니다. 윗글의 서사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황씨의 사업 실패, 중략 이후 암소의 죽음입니다. 자, 그럼 황씨의 사업 실패와 관련한 이야기 보도록 하시죠. 자, A는 사회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사회가 그죠? 간의 수공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사건에 대한 중심 인물의 회한이 들어간다. 품을회, 회한이라는 것은 품을회, 그 다음에 결핍한, 내가 뭔가 결핍이 느껴진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유행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결핍감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3번, A는 장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공장이 망하기 전부터 공장이 망한 후까지 드러나 있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 A는 문제 상황에 대한 중심 인물 의가 있으면 여기도 의. 그럼 문제 상황에 대한 중심 인물 황씨의 행동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황씨가 그저 그들과 쟁의도 했고요. 매장치기도 다녔고요. 다음 A는 세태에 대한 중심 인물의 관심을,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상, 세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인력을 중심으로 하던 공장제에서 기계를 중심으로 한 공장제로 바뀌었다는 관심을 이제서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맞습니다. 자, B, 암소의 죽음과 관련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소 여물통 있는 쪽에다가, 그죠? 여기 있는 이 개인은 고라댁, 그죠? 안에 고라댁이고 소 여물통 있는 쪽에다 술 지게미를 놔둬서 술 맛을 봐버리게 한 것이 개인의 실수입니다. B는 사건에 대한 중심 인물의 원망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을 때, 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중심 인물의 원망이 드러나 있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B는 단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과정. 여기가 그죠? 굉장히 오랜 기간. 여기는 상대적으로 단기죠. 오케이. 4번, B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변 인물의 행동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순이라는 친구가 그죠? 마을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는 소를 개원해야 되지 않겠냐, 녹두라도 가져와라 이렇게 했을 때 막 녹두를 가져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5번 B는 공동체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인물 2 주체, 공동체에 대해서 객체. 그죠? 공동체한테 반감이 있는 건 없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반감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선지 한 선지 모두 제가 꾹꾹 설명했거든요. 틀린 부분들 잘 보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카메라 워커의 전체적인 작품 개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과서 서사갈래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사갈래라는 것은 펼칠 서자에 사건 사자를 써서 사건이 펼쳐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펼쳐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소단원 미리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갈래 개념과 하위갈래인데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학이다. 이 말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이다라는 얘기는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고, 허구적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허의 반대는 실이에요. 허의 반대말은 실이라서 이게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실제 세계는 만든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떤 인간을 뛰어넘는 절대자겠죠. 그런데 이 허의 세계는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허구성이라는 것은 작가가 구성해낸, 그죠? 일반적 특정한 작가가 구성한 세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사갈래의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개연성과 허구성을 우리가 뽑아야 하고, 자, 그 다음 하위갈래로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넘어가서 소설의 이해, 소설의 개념. 소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으로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라는 뜻입니다. 산문문학의 한 갈래이고, 소설의 특징, 허구성. 소설은 현실에서 가져오지만 작가가 구성해낸 세계니까 허구성이다. 진실성. 물론 작가가 구성한 세계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하다. 이게 이제 소설이란 말에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데, 소설이라고 동양이 쓴단 말이에요. 소설의 반대말이 뭡니까 하면 대설이에요. 설자가 가르칠 설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메시지를 크게 주는 것들이 논어, 맹자처럼 우리가 뭐 사서, 삼경 같은 중요한 도서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설은 그에 비해서 메시지는 작지만 분명히 인생에 어떠한 진리를 전달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산문성이라고 하는 건 산자가 흩어질 산자고, 산문성의 반대말은 뭡니까? 운문성입니다. 산문성의 반대말은 뭐다? 운문성입니다. 자, 운문은 운율에 맞추어서 글을 썼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운율에 맞춰서 글을 썼다. 그럼 운율에 맞춰서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율에 맞추기 위해서 생략을 하거나 압축을 하거나 하는 성질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압축적이지 않다라는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사성. 서사성은 뭐냐? 펼칠 서자의 사건 사자. 사건이 펼쳐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연성. 개연성은 사실 뭐 그 현실에 일어날 법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 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술성. 이것 또한 예술의 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글 자체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전달한다. 이러한 성질들이 각각 왜 이 말이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이해하십시오.
자,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의 3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3요소라는 것은 주제와 구성과 문체라고 하는데, 주제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는 알 거고, 구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구성을 영어로 하면 조금 더 가까워질지 모르겠는데 플롯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앞뒤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사건 배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배치한 사건들을 글로 써낼 거잖아요. 그것에서 이 작가의 문체가 나옵니다. 주제, 구성, 문체라는 게 있고, 이 구성을 함에 있어서는 사건이 있어야 되겠고, 그 사건 안에는 인물이 있어야겠고, 인물들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이 설정이 되고, 인물이 설정이 되고, 그 인물들이 하는 일이 설정이 되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 구성의 3요소다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주제는 이런 얘기하는 거고, 구성은 이런 얘기하는 거고, 문체는 이런 얘기하는 거고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인물과 배경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볼 건데요. 작가로부터 특정한 성격을 부여받아 작품 내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인물입니다.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뉘어요. 그래서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인물과 반대로 움직이는 인물로 나눠지고요. 성격 변화 여부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눠집니다. 성격이 변화하지 않으면 평면, 성격이 변화하면 입체. 그래서 변화가 하면 입체다. 예전에 제 수업 때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요? 강동원 얼굴이 입체적이야, 박상혁 얼굴이 입체적이야 라고 했을 때 강동원 얼굴이 훨씬 더 입체적이지 볼륨감하고 다른 거야. 이런 얘기하면서 그죠? 변화가 많으면 입체적이다. 그래서 성격이 변화했다? 그럼 입체적 인물이다. 그 다음 대표성 유무에 따라 전형적, 개성적. 대표적인 것이다, 전형적이다. 대표적이지 않고 조금 독특하다, 개성적. 나쁜 사람이 일본 순사야. 근데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도와줘. 그럼 개성적. 일본 순사야. 조선 사람들 재산 다 뺏어가. 그럼 전형적. 배경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자연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이 있다. 현재 그 글을 쓰여지는 시간과 공간을 얘기한다. 자연적 배경이다. 일제강점기다. 산업화 시대다. 사회적 배경이다. 보통 주제의식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 사회적 배경이 주제의식과 연결이 된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냥 한번 들으시면 돼요. 외워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풀다가 틀리고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만 들어두는 차원이 이걸 내가 꼭 외워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사건과 갈등인데, 사건이란 건 일반적으로 갈등을 내포합니다. 갈등이 그 인물의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냐라는 거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를 내적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소설에서의 내적 갈등입니다. 시에서의 내적 갈등은 어떤 상황에 불만족하면 다 내적 갈등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외적 갈등. 자, 인물의 내면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인물의 내면이 아닌 곳에서 갈등을 하는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시를 들어보면, 그죠?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친구는 치킨을 꼭 먹어야 된다고 했고 나는 헬시푸드를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물과 인물의 갈등. 됐죠? 자, 나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데 기름진 음식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사회적으로 건강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랑 사회가 가치관이 다르죠? 인물과 사회의 갈등. 됐어요? 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운동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 운동하셨던 운동선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공부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자꾸 운동을 하래요. 너처럼 훌륭하게 태어난 피지컬이 왜 운동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운명과 인물이 갈등을 한다. 그 다음 인물과 자연의 갈등, 대표적으로 펄벅의 돼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죠? 펄벅의 돼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그죠? 척박한 땅을 가까스로 일궈냅니다. 그래서
큰 대지를 딱 이렇게 일궈냈더니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자기가 지은 농사의 나다를 다 훑어먹고 가는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것들도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데 그 부정적으로 느끼는 게 내 내면에서 갈등을 해서 그러냐? 아니다. 어떤 사람 때문이냐? 사회 때문이냐? 운명 때문이냐? 자연 때문이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외적 갈등이다. 한번 들어두면 됩니다. 이걸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벼? 그 다음 서술자와 시점이라고 했을 때 그 시점과 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에 안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자고요. 시작점은 나라는 것이 작품 내에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있다 없다. 작품 속에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인칭이라고 하고요.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3인칭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내면 묘사가 있느냐. 아니다. 요건 이렇게 갑시다. 내면 묘사가 적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는 3인칭을 따지고 1인칭은 이 나라는 것이 중심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중심 여부. 조금 띄어쓰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쓰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다.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다. 나라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지 않았다. 나라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다. 그렇지 않았다. 그럼 나라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다. 그럼 1인칭 뭐야? 주인공.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지 않았다. 1인칭 관찰자. 됐어? 자, 그 다음 봐봐. 3인칭인데 내가 내면 묘사가 있다. 그죠? 작품 안에 서술자가 없으나 내면 묘사가 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모든 전 알지. 그런데 내면 묘사가 없다. 나도 없고 내면 묘사도 없다.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정도는 해두시고 나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하고 나가 있을 때는 그 나가 이 작품의 중심 역할을 하느냐 아니냐. 그죠? 나가 없을 때는 그러면 내면 묘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시점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작품 내에 서술자가 있다. 작품 내에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작품 안에 서술자, 작품 밖에 서술자라고 지칭한다는 것까지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필기를 바탕으로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작가 소개, 박완서, 소설가입니다.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를 아우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까지 드러내는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나무 카메라 워커 엄마의 말뚝 그 가을의 사흘 동안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등의 소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작품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위쪽의 핵심 정리로 가도록 하시죠. 갈래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입니다. 집중하지 마시고 현실 비판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실이 부정적 면모를 띠고 있다는 거네요. 어떤 부분이 부정적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나가 있구나. 그리고 나의 내면을 중심으로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배경은 1970년대 산업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산업화 시대의 부정적 면모를 봐야겠구나. 그게 얘가 지금 처해진 현실일 거니까. 공간은 서울과 강원도 두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서울과 강원도에 산업화랑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 제재는 훈이의 진로와 취업입니다. 아마도 예상하기에는 느낌이 그죠? 강원도에서 사는 훈이가 서울로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갔는데 뭔가 잘 안 된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제는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의 좌절과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25 전쟁의 상처가 있고 그죠? 잠시만요. 다시 6.25 전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그걸 치유하려고 했는데 그 노력이 좌절했다. 그럼 치유하려는 노력은 긍정인데 그러한 노력이 좌절됐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슈죠.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럼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이 뭘까?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겠대요. 어떤 소재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6.25 전쟁의 상처를 대표하는 소재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걸 치유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게 있을 수 있겠고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주인공의 시선에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한다.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는구나. 구성을 이해할 수 있겠고 당대 사회 현실 1970년대 사회 산업화 시대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비정규직 노동자가 힘들게 사는 것을 아마도 제재로 하려나 보다.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대충 산업화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힘들게 사는데 그게 아마 훈인가 보다. 그리고 6.25 전쟁과 관련한 이슈가 있나 본데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 노력마저 좌절되는 부정적인 상황이 있었나 보다 정도의 예상을 한 채로 작품을 가는 게 아니라 어딜 가야 된다고? 작품을 가는 게 아니라 어딜 가야 된다고? 그렇지. 정리 부분을 가야 돼. 정리 보러 가자고. 자, 그럼 자습서 50페이지를 보면 방금 봤던 그 핵심 정리 내용은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작품 전체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아까 주제의식에서 6.25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좌절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발단 부분에 6.25 전쟁으로 오빠 부부가 사망하자 나와 어머니는 조카 훈이를 데리고 남으로 피난을 갔다. 훈이가 성장하면서 진로, 진학, 취업 문제로 나와 갈등을 겪는다. 나는 훈이를 건설회사 측량기사 보조자료에 취직했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크기를 잰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조자료에 취직을 시키고 취직 후 훈이는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럼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있다. 강원도로 훈이를 찾아간 나는 훈이의 고된 생활을 보고 서울로 돌아가자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훈이가 거절을 해요. 건설회사 측량기사 보조자리로 강원도에 살았나 보죠. 나는 혼자 돌아오면서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내가 잘못 키운 거 아닐까?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혼란까지 느꼈을까 싶네요. 넘어가서 제목인 카메라 워커인데 이것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 카메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카메라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편하게 여가를 즐기는 삶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것이 카메라다. 훈이는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기성세대에 의해 강요된 삶이다. 그러면 훈이는 카메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기성시대다. 이미 존재했던 시대의 삶. 그 다음 워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쓰는 그저 신발이잖아요. 네. 고단하게 노동하는 현실 속에서 무시받고 가난하게 고생하며 사는 삶을 생각하는 게 나의 생각이고, 훈이는 가난하고 힘겨운 비정규직이지만 스스로 감당하고 버티겠다고 다짐한 삶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라는 사람과 훈이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네. 안정되지 못해도 괜찮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여유롭지 못해도 괜찮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나는 여유로운 삶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래서 서로 가치관의 대립이 존재하는구나 정도의 느낌인데, 여기서 6.25 전쟁의 상처 회복과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이 아직 여실하게 드러난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리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어오셔야 되는데, 제가 드린 이 자습서로 읽지 마십시오. 자습서로 읽으면 이렇게 밑에 있는 이 구체적 내용 때문에 외려 작품 자체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읽는 부분으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읽은 부분을 바탕으로 읽고 오면 저와 함께 토요일 날 테스트를 볼 겁니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읽고 오시고요. 자, 그렇게 교과서를 바탕으로 읽고 온 후 여러분들은 내일 아마도 이렇게 중간에 있는 확인 문제라든지, 그죠? 되게 많습니다. 확인 문제라든지, 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학습 활동이 나옵니다. 학습 활동 옆에 학습 활동을 풀어보시고 학습 활동 응용 문제라든지, 됐죠? 그 다음에 뒤쪽에 소단원 문제까지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풀이를 하고 틀려야 합니다. 틀리고 나서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토요일 수업을 듣습니다. 토요일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제작을 마치고, 그 다음 이번 주 학교 수업 필기를 올려서 이번 주 주간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간 과제에 대한 이야기는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언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